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만들어주세요.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거대 양당 후보의 행보가 정말 바빠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재도 다 걷어내야 되고 거기다 외연 확장도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였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원래 정치인들 있잖아요. 되게 사실 새가슴들이 많아요. 소심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평가했다기보다는 이 말 속에서의 어떤 수식어로 잠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을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저런 수식어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한숨 같은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말은 한숨처럼 나온 그런 표현일 뿐이지 크게 의미 부여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이도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정말 아니면 한숨처럼 나온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한숨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없을 수도 있고 영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혼 없는 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사위 같은 데서도 항상 얘기할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네.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지만 실제로 존경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자리의 맥락을 보면은 실제로 그 존경보다는 부럽다는 개념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전북 지역에서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지지율 부분을 얘기하다가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지지율 떨어지면 서무시장 가면 지지율이 확 오른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걱정인 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지지층, 철통 지지층이라고 해서 한 30에서 35% 같은 확실한 지지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지지층이 있었다면 지금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가졌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존경하는이라는 말로 표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부러움의 표현이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굉장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외연 확장 행보도 계속해서 최근에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도 있거든요. 저희가 목소리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 드리는 게 맞다.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냐. 그 점은 또 다른 문제죠.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우호적이고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목소리를 계속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중도층, 외연 확장 이런 발언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거기다 더해서 사실 방금 들은 부분에서는 검찰 비판은 계속해서 곁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전히 집토끼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요. 원래부터 입장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사실 굉장히 불공정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이 국민의 어떤 민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 우선, 민심 우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왜 우리만 그러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 얘기 계속해서 일종의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와닿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안 커졌을 텐데 남들은 또 저렇게 하고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변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엇갈리면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잃었던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측면인 것이지 그것이 뭐 우클릭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하는 표현도 사실 이게 왜 맥락이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어디 왔을 때 뭐 이재명 연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호라는 것이 사실 정치인에게는 좀 힘을 불어넣어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도 어려울 때면 서문시장을 찾아가서 그 연호를 듣고 힘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단어를 이렇게 덧붙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죠. 네. 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죠. 저렇게 와서 또 힘 받고 가서 또 일하고 싶은가 보구나. 뭐 이렇게 해서 굳이 안 와도 될 자리에 또 정치인들, 뭐 대통령들이 오면 지지율 때문에 오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이런 제목으로 이 개혁이 불편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러면서 조 전 장관을 감쌌습니다. 근데 궁금증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SNS 활동 활발히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해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관련된 SNS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조금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너무 이례적이죠. 항상 본인하고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를 너무 주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유난히 조용하신지 그걸 또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다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SNS 글의 제목이 세더라고요. 네.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그럼 이 시대의 비겁함은 누군가요?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본인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이상의 언사를 쓸 수 있을까요? 뭐 이 이상은 저는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선대위에서 명예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경선 과정에서도 명추연대 이거 이렇게 누가 앞에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명추연대죠. 추명연대가 아니라 명추연대로 이재명 후보와 케미를 자랑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또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거는 정말 이제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논평낸 건가 오해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명예선대위원장의 SNS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쫓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반성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여론에 쫓아 사과했다고 평가를 내리시네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저는 전략적 침묵이다. 전략적 전략적 침묵이다. 그렇죠. 침묵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뭔가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다시 일파만파. 조국 얘기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지금 뭐 국민의힘당을 보면은 한 3주 동안 굉장히 분열 양상을 보였고 네. 논란이 됐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또 이것이 화두가 돼서 뭐 예컨대 추미애 전 장관 참전할 것이고 이 일파만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전열이 흐트러지고 또다시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리고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침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근에 정말 바쁘게 일하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뭐 선대위 인적 구성도 바꾸고 최근에 뭐 사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외연 확장도 하고 바쁜데 인재 영입도 그런 맥락에서 했을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인재 영입 야심차게 했는데 이 조동현 전이 됐습니다. 이제 조동현 전 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를 사흘 만에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려고 한 인재 영입일 텐데 도리어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가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동현 전 위원장 문제는 그러니까 사생활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제 사생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얘기한 사생활 문제는 우리가 사생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뭐 10년 전 이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인 생활 과정에서 그 혼외자가 있었던 거는 그 당시는 간통죄도 폐기되기 전이죠. 2013, 2014년이니까. 그래서 실정법을 그 위반한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은 그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당의 선대위도 이끌지만 많은 그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와의 어떤 접촉면을 가지는 네. 분이기 때문에 그 도덕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그런 이제 그 사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전문성의 문제예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했는데 항공우주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책한 권 번역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보면은 그 조금 그 이재명 후보가 탐낼 만한 그런 스펙이 있죠. 일단 육사 출신. 출신이니까 안 보이고 네. 와 그리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나왔네. 그리고 뭐 한미 연합사, 한미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스펙은 좋지만 그분을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소개해서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냐. 우리나라의 그 국방과학연구원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굉장히 이쪽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두 번째는 굳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란 자리를 내줄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조동현 그 전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얼마나 그 선대위를 이끌겠습니까? 차라리 그 경력에 맞게 네. 안보 전문가로서 안보 특보에 임명한다든지 30대 워킹맘을 굉장히 이제 당에서 강조했으니까 뭐 워킹맘 특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자리를 줬으면 되는데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주니까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검증을 하게 되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하나만 좀 덧붙이면 네. 이전에 민주당은 선거 때 훨씬 현재 국민의힘보다 열심히 하고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영입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굉장히 절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총선 때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조홍천 의원 그 영입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기억나요. 홍대 앞에 있는 그 네. 해물탕집에 그 조홍천 의원이 요리하고 있는 해물탕집에 네 번씩 찾아가가지고 결국 마음을 얻어서 정말 전략적으로 훌륭한 인물 데려와서 지금도 열심히 활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조동현 그 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열심히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그 항공우주 분야를 조금 아는 어떤 의원이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추천하니까 그 프로필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드니까 했지만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이거를 뭐 이혼이라는 사생활 문제다. 그걸 언론이 공격한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후의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네. 선거 전략에서도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 이행 과정에서도 조금은 옛날만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 송영길 대표 얘기입니다. 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송영길 대표가 했던 잘못 아니냐, 실수 아니냐 이런 당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아이 얼굴까지 공개를 했다. 그래서 계속 비판을 하고 또 고발도 된 이런 상태인데 사과는 결국 이 후보가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수님. 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지금 당내 일부에선 이런 얘기 나와요. 왜 이 후보의 다리를 잡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색이 들어간 이런 활동복도 안 입고 딱 그 다른 옷 입고 이렇게 뭔가 당 색깔을 배제한 듯한 모습을 가면서 본인의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송영길 대표나 이런 당이 제대로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요, 선대위가 개편되고 나서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주도하고 있고 네. 사실상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동연 씨 문제로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뭔가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생활이 영역이 어디까지 이제 와야 되는지도 저는 논란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이 공직 후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여당 얘기만 하고 있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생활 논란이 있는 분이 현재 계세요.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우리가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예컨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부인 얘기도 설들이 많잖아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건드리고 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사람은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이 모든 걸 다 들춰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 줘서 뭔가를 역할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장면 속에서 뭔가 이 사안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막 아이의 어떤 얼굴까지도 공개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륜적이지 못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까지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생활에 관한 한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돼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트럼프 뭐 지금 있는 바이든 대통령 다 의혹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인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구설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지자 모임에서 사용한 상표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 모임에서 한 기업 오뚜기의 상표를 이제 차용해서 사용했는데 기업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허락 없이 사용한 거 이거 문제다. 게시물 내려라. 물론 이제 게시물 내리고 다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 논란은 됐고 선대위 당 차원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지지자 모임에서 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관리가 좀 안 되고 아쉬운 대목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저희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데 목이 쉬었더라고. 막 목이 쉬어라 막 시장 가서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데 황운하 의원 SNS에 올려가지고 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뭐 사람들은 뭐 저항력 어쩌고 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러시고 최백은 교수는 1호 영입 인사 지금 문제됐었죠. 조동연 전 위원장이랑 이수정 교수 얼굴 크기도 한 두세 배 차이 나는 사진을 올려서 또 오해를 받으시고 네. 이러시더니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송영길 대표가 언론 탓을 하셨는데 이 유튜버가 언론인가요? 그리고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도 아이들을 미성년 자녀를 이렇게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한 건 정말 부적절하고 여기서 고발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뭐 적절한 그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왜 언론 탓을 합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조동연 전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조동연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조동연 전 위원장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있잖아요. 선택을 할 수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했다고 여성 단체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반성을 해야죠, 민주당도. 근데 뭐 후보가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후보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 지지 단체는 당 차원, 선대위 차원,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건 뭐 후보가 책임질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하지만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는 후보가 너무 훌륭한데 이런 거 좀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치에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니면 법률상 이제 지재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거니까 오히려 후보를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면 지지단체에서도 이런 걸 잘 챙겨서 후보한테 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뭐 이제 지지 모임에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 조동현 전 위원장 사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동현 위원장 문제 자체가 그 여론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조동현 위원장 문제를 그 이렇게 그 다루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어떤 그 여러 가지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입과 관련해서 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조동현 위원장도 문제가 됐지만 이제 또 한 분의 그 문제가 됐던 이제 30대 그 데이터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은 국민의힘하고 아마 민주당에 같이 이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민주당에 선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분이 그 조금 좋은 과정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필요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인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양쪽에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리 사냥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영희 PD를 영입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잘한 겁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김영희 PD를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이준석 대표가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되니까 그 자리가 없어진 데다가 또 이제 김영희 PD에 대해서 여러 가지 MBC 내에서 국민의힘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영입을 안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영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같이 경쟁하다가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는 뭐 아주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러면 현재 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느냐, 그리고 영입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목표를 갖고 열심히 그 발굴을 하고 또 목표를 세웠으면 그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좀 쉽게 영입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사가 많사니까요. 이 지지율 영향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앞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인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좀 감정적인 표현들로 아주 세세하게 정면 돌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뭐 들으셨다시피 비천하지만 진흙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 개인사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자수성가 있다, 이런 스토리로 좀 승부를 보고 헤쳐나가려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SNS에 그런 맥락에서 동의를 구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이 후보가 본인 스스로를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고귀하다, 미천하다 이런 구분법은 이제는 더 이상 활용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어려웠던 거거든요. 사실상 뭐 이 팔이 꺾이는 그런 어떤 공원 생활을 어렸을 때 하고 정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검정고시로 들어간 것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험난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는 이런 분이 한 번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출세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이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어떤 법칙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고, 사실 미국 정치를 보면 그런 인물들이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클린턴, 뭐 지금 우리가 봤던 오바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나와서 나라를 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또는 필요한 하나의 후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요, 여러 악들을 딛고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